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3. 그런데 아이들은 하고 레흘리도프는 마음이 조금 진정되자 누이에게 물었다. 아이들은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왔다고 누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남편과의 논쟁이 끝난 데 만족을 느끼며 아이들은 레흘리도프가 어렸을 때 검둥이 인형과 프랑스 여자라고 이름 지어 부르던 인형을 가지고 놀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역시 인형을 가지고 여행 놀이를 하면서 논다고 말했다.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레흘리도프는 방긋이 웃으면서 물었다. 응, 너와 노는 것이 어찌나 닮았는지 모르겠어. 불쾌한 이야기는 끝났다. 나탈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남편 앞에서 동생만이 아는 이야기를 화제거리로 삼는 것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세 사람이 모두 아는 화제를 꺼내려고 페테르부르크의 새로운 사건인 결투로 외아들을 잃어버린 카멘스카야 부인의 비통해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결투로서 살인을 한 사람을 일반 형사범에서 제외하는 제도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의 이런 의견은 또 네흘리도프의 반감을 샀다. 그래서 아직 충분히 논란이 되지 않았던 아까 그 문제가 다시 끄집어내어졌으나 이번에는 생각대로 다 말하지 않고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자기의 신념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그쳤다.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레흘리도프가 자기를 나무라고 자기의 활동 모두를 멸시하고 있음을 느끼자 어떻게든지 그 그릇된 판단을 낱낱이 지적해주고 싶었다. 레흘리도프는 레흘리도프대로 매형이 자기의 토지 처분 문제에 대하여 필요 없는 참견을 하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으나 말로 내색하지는 않았다. 매형과 누이와 그 아이들이 유산 상속자로서 이에 대해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속 좁은 사내가 아주 침착하게 자신만만한 태도로 현재 자기로서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비열한 행위요 범죄적인 행위라고 여기는 것을 올바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자만심이 그의 비위에 거슬렸던 것이다. 그러면 재판소에서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레흘리도프는 물었다. 결투로서 사람을 죽인 사람도 보통 살인자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레흘리도프의 손이 다시 싸늘해졌고 못마땅해져서 화를 내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으로써 공평하게 유지되지요. 매형의 말씀은 마치 재판소 활동의 목적이 공평에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레흘리도프는 말했다. 그럼 그 밖에 무슨 목적이 있단 말이오? 그건 계급적 이익옹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판소란 내 의견으로는 우리들 지주계급의 유리한 현행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참 아주 새로운 의견이군. 조용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일반 재판소에 대해서는 좀 다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이론상으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소의 목적은 다만 현재의 사회 상태를 지켜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수준 위에 서서 그것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이른바 정치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수준 이하의 소위 범죄자라 불리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소위
정치범이라고 처벌되는 것은 그들이 수준 이상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에는 찬성할 수가 없소. 그들 대부분은 역시 다른 데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처남이 수준 이하라고 말하는 범죄자같이 되먹지 못한 사회의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이오. 그러나 나는 재판관들과는 견줄 수도 없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리파 신도들은 모두 정신적인 지조가 굳은 사람들입니다.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이야기를 남에게 가로채이지 않으려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네흐리도프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더 한층 상대편의 비위를 건드리면서 네흐리도프가 말하는 도중에도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또 나는 재판소의 목적이 현행 제도의 유지에 있다고 하는 의견에도 찬성할 수가 없소. 재판소에는 재판소대로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죄인을 바로잡아 준다든가. 그렇지요. 감옥에 잡아넣으면 훌륭하게 바로잡게 되겠지요. 하고 레흐리도프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격리지요. 하고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끈질기게 말을 계속했다. 말하자면 사회의 존재를 위협하는 악마 같은 놈들과 완전히 타락해버린 방탕자들을 격리하는 것이 재판소의 목적이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재판소는 그 어느 것도 실행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실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린지 나로선 이해할 수 없는 걸.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합리적인 형벌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사용하던 태형과 사형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형벌은 풍습이 사라지고 인간 정신이 대두되면서 차츰 폐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고 레흐리도프는 말했다. 이거 참, 처남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상상치 못했는데, 벌을 주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지요. 그리고 사회에 해를 주고 위험을 주는 자의 목을 자르는 것도 역시 합리적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형벌은 합리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태하고 나쁜 짓을 배우게 되어 타락한 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보다 더 타락한 자들 속에 함께 쑤셔넣어 의식주를 해결해 주어 강제로 게으르게 만드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나라에 많은 돈을 들여 1인당 500루블 이상이나 드는데 툴라현에서 이르크추크현으로 구르스카야현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국비 여행을 모두 두려워하고 있지요. 이 국비 여행이라는 것과 감옥 제도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지 않겠소? 그러나 감옥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풀려나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사실은 그 반대로 이런 제도 아래서는 도리어 죄수들의 죄악과 타락을 최대한 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되므로 결국은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징역 제도를 완전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감옥을 완전하게 만들려면 보통 교육비 이상의 돈이 들 테니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만 줄 뿐이죠. 그러나 징역 제도에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소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라곤 말할 수 없소.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또다시 처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것을 고쳐 바로잡을 수는 없지요.
레흘리도프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이오? 다 죽여버려야 한단 말이오? 아니면 어느 정치가가 말한 대로 누나를 빼버려야 한단 말이오?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입가에 승리의 미소를 떠올리면서 말했다. 그렇지요. 그것이 잔혹하기는 하지만 목적에는 적합하지요.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잔혹하기만 하고 목적에는 알맞지 않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어째서 이런 우매하고 혹독한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현재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말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점에 있어 이해가 부족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소. 떨리는 음성으로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말했다. 나는 재판소에서 어떤 검사보가 보통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불쌍한 소년을 모든 힘을 다 바쳐 유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검사는 분리파 신도를 신문하여 복음서를 읽었다는 혐의만으로 죄를 주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컨대 재판소의 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런 의미 없고 잔혹한 행위뿐입니다. 진실로 전한 말이 맞다면 나는 이런 데 근무하고 있을 수가 없지 않겠소?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이렇게 말하고 일어섰다. 레흘리도프는 매형의 안경 속에서 이상하게 번쩍이는 빛을 보았다. 눈물일까? 그것은 모욕받은 눈물이었다.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창가로 걸어가 수건을 꺼내더니 기침을 하면서 안경을 닦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경을 벗어들고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소파로 돌아오자 담배를 붙여 물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레흘리도프는 이렇게 매형과 누이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이 가슴 아프고 부끄러웠다. 더구나 내일 떠나면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을 텐데 그는 더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심정으로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한 말이 사실이면 틀림없어. 적어도 그는 끝까지 나에게 반박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흥분된 감정에 사로잡혀 그를 지독하게 모욕하고 가련하게도 누이까지 가슴 아프게 만든 것을 보면 나는 아직 그리 달라졌다고 할 수가 없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34. 마슬로바가 속해 있는 죄수 이송부대는 오후 3시에 정거장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으므로 죄수 대열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다려 정거장까지 같이 가려고 레흘리도프는 12시 전에 감옥에 닿을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했다. 짐이며 서류를 가방에 정리하고 있는 동안에 레흘리도프는 일기장의 시선을 멈추고 여기저기 훑어보다가 최근에 쓴 몇 부분만을 읽어보았다. 페테르부르크를 떠나기 바로 전에 쓴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카투샤는 나의 희생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녀 자신이 희생되려고 한다. 그녀도 이겼고 나도 이겼다. 그녀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나를 기쁘게 했다. 믿어도 좋을지 두려운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녀는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계속 쓰여 있었다. 몹시 괴로운, 아울러 몹시 기쁜 경험을 얻었다. 그녀가 병원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다. 이렇게까지 괴로우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와 마주 앉아 이야기할 때에도 혐오와 증오를 느끼면서
나는 그녀와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윽고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그렇게 증오를 느끼는 것과 똑같은 일에 있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갑자기 내가 미워짐과 동시에 그녀가 가여운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안정되어졌다. 우리가 언제나 적당한 시기에 각자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선량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는 오늘 날짜로 다음과 같이 써넣었다. 오늘 나는 노이를 만나러 갔다가 나의 만족 때문에 심술궂은 말을 해서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어떻게 하랴. 내일부터는 새로운 생활이 나를 맞이할 것이다. 잘 있거라 영원히. 나의 낡은 생활이여. 온갖 인상이 집중되어 있지만 아직 그것을 하나로 결합시킬 수가 없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맨 먼저 레흐류도프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매형과의 충돌에 대한 후회였다. 이대로 떠날 수는 없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다시 찾아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나 시계를 보니 그럴 시간이 없었다. 죄수 이송부대의 출발에 늦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만 했다. 급히 짐을 꾸려서 하숙의 문지기와 같이 떠나기로 한 페도샤의 남편을 짐과 함께 정거장으로 보낸 뒤 레흐류도프는 처음에 눈에 띈 마차를 잡아타고 교도소로 달려갔다. 죄수 호송 열차는 레흐류도프가 타고 갈 여객 열차보다 2시간 먼저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으로 하숙집의 셈을 모두 지불하였다. 7월의 몹시 무더운 날씨였다. 푹푹 찌는 듯한 어젯밤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거리의 포석과 집집의 돌벽과 함석 지붕들이 그 열기를 대기로 내뿜고 있었다. 때때로 불어오는 바람은 먼지와 페인트에 절어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뜨거운 공기를 후끈 몰아왔다.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이따금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늘진 쪽으로만 걷고 있었다. 햇볕에 새카맣게 탄 인부들만이 집신을 신고 거리 한복판에 서서 지글지글 타는 듯한 모래바닥에 깔린 돌을 망치로 두드리고 있었고 표백이 잘 안 된 제복에 오렌지색의 권총끈을 늘어뜨린 침울한 얼굴의 헌병이 다리를 바꾸어 디디면서 길 한복판에 맥없이 서 있었다. 흰 두건을 쓰고 갈라진 틈으로 두 귀가 빠져나온 말들이 끄는 볕이 쬐는 창문에 포장을 친 철도마차가 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레흐류도프가 감옥으로 도착했을 때에는 아침 4시부터 시작된 이송될 죄수의 인수인계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참이었다. 이송대의 인원은 남자 623명에다 여자 64명이었다. 이들을 일일이 명부와 대조하고 환자와 허약자를 골라 호송병에게 넘겨야만 했다. 신임 소장과 부소장 2사람 그리고 의사와 간호장과 호송 장교와 서기들은 정원 담 밑에 서류와 사무용 도구가 놓인 테이블 앞에 앉아서 한 사람씩 불러 검사를 하고 신문을 하고는 장부에 적어 넣는 일을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는 벌써 절반이나 햇볕으로 뜨거워져 있었다. 더구나 찌는 듯이 덥고 바람 한 점 없는 데다가 거기 서 있는 죄수들의 입김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니 어찌된 일이야. 암만 해도 끝이 없고. 뚱뚱한 체격에 키가 크고 얼굴이 붉고 어깨가 올라간 팔이 짧은 호송 장교는 수염으로 가려진 입으로 줄곧 담배 연기를 뿜어대면서 말했다. 제기랄, 어디서 이렇게들 모여들었담? 아직도 많소? 서기는 명부를 조사해 보았다. 아직 남재수 24명에다 여재수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왜 멍하니 섰는 거야? 어서 이리 와! 호송 장교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죄수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소리질렀다. 죄수들은 이미 3시간 이상이나 그늘도 아닌 떼약볕 아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감옥문 밖에는 경비병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총을 메고 서 있었고 짐이나 몸이 약한 죄수들을 태울 짐마차가 20대 정도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모퉁이에는 죄수들을 전송하고 될 수만 있다면 만나서 안부라도 묻고 필요한 물건을 전하려는 죄수들의 친척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레흘리도프도 그 무리 속에 끼어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서야 문 안에서 철렁거리는 쇠사슬 소리와 발소리, 몰아치는 소리, 기침 소리 등 사람들의 나직한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그것이 5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동안 간수들이 연문으로 드나들었다. 이윽고 출발 명령이 내려졌다. 철컹하고 문이 열리자 쇠사슬 소리가 한층 더 또렷하게 들리고 뒤이어 흰 여름옷에 총을 맨 호성병들이 나와 이런 일에는 이제 익숙한 행동으로 문 앞에 널찍하고 둥근 열을 지어 정연하게 정렬했다. 정렬이 끝나고 다시 명령이 내리자 박박 깎은 머리에 빵 모양의 모자를 쓴 죄수들이 어깨에 배낭을 메고 쇠고랑을 찬 발을 질질 끌면서 한 손으론 배낭을 붙들고 다른 한 손을 흔들면서 둘씩 나란히 나왔다. 처음에는 남자 죄수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잿빛 바지에다 등에 번호가 찍힌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청년도 노인도 수척한 자도 뚱뚱한 자도 창백한 자도 얼굴이 붉은 자도 턱수염을 기른 자도 수염이 없는 자도 러시아인도 타타르인도 유대인도 모두들 쇠고랑을 쩔렁거리면서 마치 먼 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위세 좋게 한 팔을 저으면서 나왔다. 그러나 10발짝쯤 가서는 걸음을 멈추고 4사람씩 열을 지었다. 그 뒤를 계속해서 역시 머리를 깎고 같은 옷을 입었으나 쇠고랑을 차지 않고 2사람씩 수갑을 찬 죄수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유형수였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위세 좋게 나와서는 걸음을 멈추고 역시 4줄로 열을 지었다. 다음으로 나온 것은 농민조합에서 추방된 농민들이었고 그 뒤를 이어 여자 죄수들이 나왔다. 앞줄에는 회색빛 웃옷에 삼각 수건을 쓴 유형수가 나왔고 다음에는 이주 유형수, 그 뒤를 이어 자진해서 남편과 친척을 따라가는 자유스런 옷차림을 한 여자들이 나왔다. 그들 중에는 젖먹이를 회색빛 윗조고리에 싸서 하는 여자들도 간간히 섞여 있었다. 사내 아이와 계집아이들이 여자들과 함께 따라갔다. 이 아이들은 말무리 속의 망아지처럼 여자 죄수들 사이에 붙어갔다. 남자 죄수들은 가끔 기침을 했으나 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어쩌다 말을 하고는 잠자코 서 있었으나 여자 죄수들은 줄곧 잡담을 하듯 짓거리고 있었다. 레흘리도프는 카투샤가 나왔을 때 곧 그녀인 줄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 휩쓸려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다만 인간다운 행색은 없고 특히 여자다운 대락은 없이 아이를 데리고 배낭을 짊어지고 남자 죄수들의 뒤를 줄줄 따라가는 잿빛의 무리로만 보였다. 죄수의 인원 파악은 이미 감옥 안에서 끝내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송병들은 아까 한 조사와 맞추어 보기 위해 다시 그들을 세기 시작했다. 이 조사가 또 오래 걸렸다. 여러 명의 죄수들이 이리저리 자리를 떠서 인원 조사에 혼란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겉에서 보기에 호송병들은 얌전하지만 징후에 찬 죄수들을 떼밀고 욕을 퍼부으며 다시 세어나갔다. 인원 조사가 끝나자 호송대장이 뭐라고 호령했다. 그러자 죄수들의 무리들이 술렁대기 시작했다. 몸이 약한 사내와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은 저마다 덤비면서 짐마차 쪽으로 달려가 그 위에다 먼저 배낭을 집어던지고 올라타기 시작했다. 울부짖는 젖먹이를 나는 여자들과 자리 싸움을 하는 활달한 아이들과
침울한 표정의 죄수들은 저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호송대장 곁으로 다가가서 모자를 벗어들고 몇몇 남자 죄수가 무엇인지 청을 하고 있었다. 레흘리도프가 뒤에 한 일이지만 마차에 태워달라고 한 것이었다. 호송대장은 아무 말도 없이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갑자기 그 짧은 손을 죄수 한 사람 앞으로 휙 내둘렀다. 죄수들은 때리는 줄만 알고 흠칫 놀라 머리를 움츠리고 뒷걸음질 쳤다. 레흘리도프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능청 맞은 수작들을 하면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어? 걸을 수 있잖아. 하고 장교는 소리 질렀다. 호송대장은 다만 한 사람, 쇠고랑을 차고 비틀거리는 키 큰 노인만을 태우기로 했다. 노인은 빵 모양의 모자를 벗고 성호를 그으면서 마차 앞으로 갔으나 쇠고랑 때문에 노쇠한 힘없는 다리를 올려놓지 못해 허우적거릴 뿐 좀처럼 마차를 탈 수가 없었다. 마차 위에 여자 하나가 노인의 손을 끌어당겨주는 것을 레흘리도프는 보았다. 마차는 온통 배낭으로 가득 찼다. 그 배낭 위에 마차 타기를 허락받은 죄수들이 앉았다. 호송대장은 모자를 벗고 벗어진 이마와 벌겋고 굵직한 목덜미를 수건으로 닦고 나서 성호를 그었다. 죄수부대 앞으로 출발! 하고 그는 명령을 내렸다. 호송병들은 총을 덜그럭거리며 어깨에 메었다. 죄수들은 모자를 벗었고 왼손으로 성호를 긋는 죄수도 있었다. 전속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치자 죄수들은 이에 호응하며 대답을 했다. 여자들 중에서는 목이 메어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다. 죄수 부대는 흰옷을 입은 호송병들의 호위되어 쇠고랑 찬발로 먼지를 일으키며 걷기 시작했다. 맨 앞에는 호송병들이 섰다. 쇠고랑을 찬 죄수들이 쇠사슬 소리를 내면서 네 줄로 서서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는 이주 유형수와 둘씩 수갑에 묶인 농민 조합원 그리고 여제수 순서였다. 그 뒤에는 배낭과 허약한 죄수들을 잔뜩 태운 마차가 따르고 있었는데 어떤 마차 위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쓴 여자가 높다란 짐 위에 앉아서 그칠 줄 모르고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고 있었다. 35. 죄수들의 행렬은 무척 길었다. 그래서 선두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야 겨우 배낭과 허약한 죄수를 태운 마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마차가 움직이자 레흘리도프는 기다리게 했던 마차를 타고 마보에게 행렬을 앞질러 가라고 일렀다. 그것은 남자 죄수들 가운데에서 얼굴이 익은 자를 알아보기도 하고 여 죄수들 중에서 카츄샤를 찾아내 그녀에게 보낸 물건을 받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더위는 차츰 더해갔다. 바람은 한 점도 없었으며 저녁에의 발길이 일으키는 먼지는 거리 복판을 걷고 있는 죄수들 행렬 위에 줄곧 자욱하게 떠올라 있었다. 죄수들은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기 때문에 레흘리도프가 탄 마차의 느린 속도로는 쉽게 앞지르지를 못했다. 그들은 한 대열 또 한 대열씩 이상하게 무서운 모양을 한 낯선 사람들의 무리가 모두 원기를 도둑이라도 하는 것처럼 발걸음을 맞추어 한쪽 팔을 내두르면서 같은 옷, 같은 신을 신은 수천 개의 발을 맞추어 행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가 너무 많은 데다가 모두 한결같은 차림이었으므로 그 모습이 레흘리도프에게는 기이하게도 사람이 아니라 무슨 특이한 무생물처럼 느껴졌다. 이런 인상이 비로소 사라진 것은 레흘리도프가 유영수 가운데서 살인범 표도로프를, 익살꾸러기 오호틴을, 그리고 또 한 사람, 자기에게 도움을 청한 일이 있던 불황자를 보았을 때였다. 죄수들은 거의 모두가 자기들 옆을 지나가는 레흘리도프의 마차를 돌아다보거나 곁눈질을 했다. 표도로프는
레흐르도프를 보았다는 듯이 머리를 아래 위로 끄덕거렸으나 오호티는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야단을 맞으리라는 생각에서인지 인사는 하지 않았다. 레흐르도프는 곧 마슬로바를 발견했다. 그녀는 두 번째 줄에 있었다. 줄 끝에는 얼굴이 빨갛고 다리가 짧고 눈이 검은 옷자락을 축혀 띠에다 찌른 이상한 모양새의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아름답게 생긴 멋쟁이 여자였다. 다음은 간신히 발을 끌어서 옮겨놓는 임신한 여자였고 세 번째가 마슬로바였다. 그녀는 배낭을 어깨에다 메고 침착한 태도로 똑바로 자기 앞을 보고 있었다. 네 번째 여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로 짧은 제수복에 시골 여자처럼 머리에 수건을 쓴 페도샤였다. 그녀는 씩씩하게 걷고 있었다. 마차에서 내린 레흐르도프는 마슬로바에게 물건을 받았느냐는 것과 건강 상태를 물어보기 위해서 여제수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행렬 이쪽 편으로 걸어가던 호송 하사관이 레흐르도프를 보고 재빠르게 달려왔다. 안 됩니다. 옆에는 절대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가오면서 소리 질렀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그가 레흐르도프임을 알자 감옥에서는 누구나 레흐르도프를 알고 있었다. 하사관은 거수경례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정거장에서는 괜찮습니다만 도중에선 절대 언금입니다. 떨어지면 안 돼. 어서 걸어. 그는 죄수들에게 호통을 치고 더운 줄도 모르고 기운차게 그 멋진 새 장아발로 뛰다시피 하여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다. 레흐르도프는 인도로 돌아와서 마부에게 뒤따라오라고 이르고 자기는 대열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이 대열은 지나가는 곳마다 동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마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마차 안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고 죄수들을 보았다. 걸어가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놀라는 듯한 무서운 듯한 얼굴로 이 무서운 광경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가까이 다가와서 돈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돈은 호송병이 받았다. 또한 마치 최면술에라도 걸린 것처럼 대열을 따라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는 고개를 흔들면서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곳곳에 건물 입구나 대문 안에서 서로 부르면서 달려나오기도 하고 창으로 머리를 내밀고 말없이 죄수행렬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내거리에서 이 대열은 훌륭한 사륜마차와 마주쳤다. 마부석에는 얼굴에 기름이 번드르르하고 엉덩이가 큰 잔등에 두 줄로 단추를 단 옷을 입은 마부가 앉아 있었고 마차 안 뒤쪽에는 부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부인은 여위고 얼굴이 창백한 여자로 산뜻한 모자에 화려한 양산을 쓰고 있었고 남편은 제복에다 밝은 빛깔의 화려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앞자리에는 그들의 아이들이 마주하며 앉아 있었다. 보기에도 산뜻한 옷을 입고 꽃처럼 아름다운 소녀가 금발머리를 늘어뜨리고 역시 화려한 양산을 쓰고 있었고 8살쯤 돼 보이는 사내아이는 가늘고 긴 목과 쇄골이 두드러진 어깨에 긴 리본을 단 해군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아버지는 기회를 보아 대열을 앞지르지 못했다고 성을 내며 마부를 꾸짖었다. 어머니는 비단 양산을 푹 내려 얼굴을 가리다시피 하여 햇볕과 먼지를 막으면서 짜증이 난 듯 이맛살을 찌푸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엉덩이가 커다란 마부는 주인이 이 거리로 방향을 정하고서 불평을 하는데 화가 나 얼굴을 찌푸렸다. 그리고 털에서 광채가 나고 굴레와 목덜미가 땀에 흠뻑 젖은 검정 수말이 앞으로 나가려는 것을 겨우 잡아당기며 채찍을 내리치고 있었다. 이 호화로운 마차 주인을 위해 헌병은 죄수들의 행진을 멈추게 하고 마차를 앞서 보내려고 하였으나 이 대열 속에서는 어떤 훌륭한 부자라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우물하고도 엄숙한 그 무엇이 있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다만 마차 주인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손을 들어 경례를 하는데 그치고 만일의 경우엔 마차의 귀인들을 죄수들로부터 지켜줄 것을 맹세라도 하듯이 죄수들을 쏘아보았다. 이 마차는 죄수의 대열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므로 배낭과 죄수들을 실은 마지막 마차가 덜컹덜컹 지나갔을 때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었다. 그 마지막 마차에 탄 채 눈물을 흘리던 여자는 좀 진정이 되어 있었으나 이 호화로운 마차를 보자 또다시 엉엉 통곡하기 시작했다. 마부가 고삐를 조금 늦추자 두 필의 검정말은 포장기를 뚜벅뚜벅 말굽 소리를 내며 고무바퀴 위에서 가볍게 흔들리는 사륜마차를 끌고 별장을 향해 달려갔다. 남편과 아내와 그의 딸, 그리고 목이 가늘고 어깨뼈가 두드러진 소녀는 그의 별장으로 놀러가는 길이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들 앞을 지나쳐간 행렬에 대해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본 것에 대해 아이들은 저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딸은 부모의 얼굴 표정으로 그것을 판단했다. 그들은 자기네 부모와 친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틀림없이 나쁜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므로 그 행렬이 지나가 보이지 않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눈도 깜빡이지 않고 죄수들의 행렬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던 목이 긴 사내아이는 이 문제를 달리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도 자기네와 조금도 다름없는 사람일 것이며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안 할 수 없게끔 틀림없이 누군가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이 굳게 믿었다. 그는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진과 동시에 쇠사슬에 묶이고 머리를 깎인 사람들에게도 쇠사슬을 채우고 머리를 깎게 한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느꼈다. 그 때문에 그의 입술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이 부풀러 올랐지만 이런 경우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되었으므로 울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다.